이미 뉴스를 통해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말 국민들의 공분이 어마어마합니다. 전자발찌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대책과 또한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사건인지부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한 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또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한 명을 추가로 살해를 했습니다. 좀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심야 외출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전과 14범의 강모 씨, 지난 5월에 출소하고 난 뒤에 얼마 전에 심야 외출 제한을 위반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보호관찰팀이 출동을 하는데 자기 아파서 나왔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찰팀 이 수색을 종료하고 다시 철수하죠. 나와서 조사받아라. 이 정도 말만 했는데 이미 한 명을 살해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 그날 저녁에 전자발찌를 훼손을 했고요. 그래서 경찰과 법무부에서 출동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집에 3번 찾아갔고요. 그 다음 날에도 2번 더 추가로 찾아갔는데 시신이 안에 있었습니다만 아무도 그 집 안에는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도주를 하면서 피해 여성 한 명을 더 불러내서 결국 또 살인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 경찰과 법무부는 이들을 찾아내지 못했고요. 결국 이 강모 씨가 경찰에 시신을 실은 차를 끌고 가서 자수를 하면서 이 사건의 전모가 알려지게 됩니다. 자, 설명을 드린 가운데 안타까운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와 경찰이 강모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그 집에 출동을 했는데 그때라도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시신을 발견을 했을 것이고 2번째 살인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영장이 없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네. 처음에 이제 야간 외출 명령을 위반한 그 부분은 이제 처벌받을 경우가 1년 이하의 범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징역으로. 네. 그래서 사실 무거운 범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조사하겠다고 돌아간 거는 납득 가능한 상황인데 네. 문제는 2번째 끊었을 때가 문제예요. 2번째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이게 달라집니다. 네. 중범죄고요. 이 경우에는 사실 뭐 긴급 체포나 아니면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 대상인 경우에는 이제 형사소송법의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영장이 없이도 들어가서 수색할 수 있고 체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 들어갔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출동했을 때 다만 이제 이것이 당시에 들어가서 시신을 첫 번째 희생자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 문제인데요. 하더라도 2번째 시신을 두 번째 네. 사례를 막을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시점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사실 이게 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전자발찌가 사실 이제 부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전자발찌에 대한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실무에서 너무 가볍게 처벌하거나 또는 네. 가볍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사실 만성화되면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여기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변호사님 궁금한 게요. 이 사람이 전과 14범이고 성범죄도 2건이나 있습니다. 상당히 위중한 범죄자인데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 외출 제한을 위반을 했다거나 전자발찌를 끊었다고 했으면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데 경찰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거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저질렀던 그런 범죄나 이런 것들이 네. 전과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형을 마치고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문제된 게 이제 일반 가석방이나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네. 그 2005년도에 없어졌던 보호감호라는 제도의 영향을 그 법이 지금 적용이 돼서 좀 들어간 것이어서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법무부가 담당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좀 가볍게 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방금 그 보호 감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좀 복잡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가출소입니다. 전자발찌 부착 조건을 달아서 지금 가출소가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쉽게 놔줬느냐, 사회로 풀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법무부에서 보호 감호 기간이 만료된 뒤에 나오면은 보호 관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사회에 내놓고 3년 동안 이 사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래야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변호사님? 아마 이제 이게 그 과도기적으로요. 현재 그 보호감호 제도가 2005년에 폐지가 됐어요. 네. 원래 이제 보호감호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럼 왜 보호감호가 됐느냐? 그는 이제 옛날에 96년도에 네. 옛날에 보호감호가 있을 때 그때 보호감호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 가출소가 됐어요. 가출소 되고 이제 그
다시 성범죄로 15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때 보호감호 집행 못했던 거 있잖아요. 네. 이걸 집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호감호를 다 이게 만료하고 놓으면 보호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출소를 해놓고 3년간 보호관찰하겠다. 네. 법무부는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 뭐 이 문제는 이게 앞으로는 문제는 안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2005년부터 폐지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특수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워낙에 지금 재소 상황이 과밀이고 하니까 법무부가 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과밀이라기보다는 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게 2005년부터 보호 과목이 없어졌잖아요. 네. 없어진 제도를 오랫동안 이게 만기까지 다 하는 게 문제가 있고 또 만기까지 다 하면 이제 보호 관찰을 못 하니까 네. 차라리 이게 조금 빨리 내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그 3년간 보호 관찰 이게 이 해명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사건에서 앞에 그 김필성 변호사도 말했지만 네.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지금은 이제 그 저는 야간에 외출은 그럴 수 있다 봐요. 야간에 약 사러 간다고 이게 거짓말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다음날 조사하려고 이제 법무부 직원 돌아갔거든요.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두 번째 그 경찰이 온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아예 발찌를 끊어버렸잖아요. 네. 제 의뢰인 중에도 이게 발찌 차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발찌를 끊는다는 거는 최소한 이게 저는 강간이면 살인, 엄청나게 이게 중대범죄 결심이나 그 상황이 아니면 발찌를 끊기는 어려워요. 발찌 끊는 건 이게 7년 이하의 징역인데, 네. 뭐 실무적으로 한 1년 정도 실행하지만, 따라서 저는 이게 발찌를 끊었을 때는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경찰이 왔을 때, 이 발찌 끊는 거는 7년 이하니까 긴급 체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집에 문을 열고 네. 들어가서 이 사람이 거기 있든 없든 발찌 끊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집에 들어가서 수색을 해볼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네. 근데 그걸 영장이 없다고, 체포영장이. 저는 경찰이 그냥 돌아간 거 있죠. 이게 너무 안이한 대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경찰에서도 좀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모 씨 이제 경찰에서 법원으로 출두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그런데 기자들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습니까? 금전적 문제 때문입니까? 이렇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마이크를 대고 물어봤더니 그 마이크를 발로 차면서 취재진의 손까지 발로 찼고요. 욕설은 기본으로 내뱉습니다. 2명을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찾아와서 자수를 했는데 도대체 이 태도는 뭔지 의도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아마 이제 그 자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 저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이제 그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수를 할 때는 본인도 이게 이성적인 판단을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2명을 최소한 이게 살인하면 최소한 이게 무기징역 아니면 이게 사형구형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 점에서 이게 자수하면 무기징역까지는 안 가지 않겠는가 선처를 받은 이런 얘기 저는 의도로 자수까지는 했는데 근데 오늘 또 이게 실질심사할 때 들어갈 때 기자들한테 욕설 하고 네. 마이크도 차고 저는 이런 장면 제가 이게 변호사 25년 하면서 이런 장면 이게 저는 처음 보는데 네. 이거는 이제 뭐 본인의 어떤 형량이나 이런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니까 순간적인 분노를 못 이기고 이런 이게 행동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아마 이거는 법적으로는 이게 감면은 안 됩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심신상실이나 미약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게 강경 요소는 아니고 순간적인 화를 억제를 못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 예를 들어서 감옥에서 같이 있었던 동료 재소자 같은 경우에 또 언론에서 인터뷰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법률 공부를 감옥에서 내내 하면서 예를 들어 뭐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뭐 소송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이는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사실 좀 충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네. 여기도 이제 그 충동적인 이유 때문에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볼 여지도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것처럼 계산했을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성관계를 거부해 살해했다는 거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강간 살해에 해당이 되는데 그 네.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가 무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이게 금전 문제로 살해했다고 나중에 얘기를 발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 금전 문제로 살해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밝혀진 게 없어서 어떤 주장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살해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강도 살해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면탈이면은 빚을 안 갚는 거고요. 뭐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그런 특정한 이유 때문이라면 강도 살인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똑같이 같이 이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데 그게 아니라 강도가 성립할 수 없이 그냥 돈관계 때문이가 이유가 동기가 돼서 그냥 살해한 것이다 그러면 일반 살해로 갈 수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형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계산해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자수할 때 얘기, 또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이 뒤바뀌고 있는 부분까지 왜 그런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변호사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렇게 행패까지 부리는 범죄자, 그것도 카메라들이 다 있는데 저런 경우가 또 있나 싶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건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영장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구속영장과 관련해 법원이 심사 중입니다. 당연히 발부가 되겠죠, 변호사님? 이건 사실 범죄 자체도 매우 중요하고요. 뭐 이제 발부한 중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도주할 위험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미 도주할 위험에 있어서는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사람이라서 영장 발부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렸죠. 체포영장, 수색영장 등등이 없어서 그래서 뭐 더 이상 자택 같은 곳을 수색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전자발찌를 끊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경찰과 또 법무부 등등에서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점이 좀 애매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주 20시간이 지나서야 법원에 이것이 접수가 됐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됐는데 법무부 직원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 검찰을 찾았는데 다음 날 와라. 그래서 돌아갔다고 하고요. 법원 관계자 그 다음 날까지만 해도 체포영장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변호사님? 물론 이제 그 인권 보장을 위해서 가장 분명한 거는 이제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체포하는 게 원칙은 맞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예외가 많아요. 체포영장 없어도 이제 체포할 수 있는 예외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크게 보면 이제 현행범 있죠. 현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현재 발찌를 끊으려고 한다. 또는 끊은 직후다. 이거는 이제 현행범이잖아요. 현행범은 이제 그냥 바로 체포하면 되는 거예요. 사후에 영장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게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이 형량이요, 7년이 합니다. 전자발찌를 이렇게 끊으면 7년이 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제가 뉴스를 쫙 검색해 보니까 뭐 6개월 또는 이게 10개월 전부 이게 1년 이하로 처벌하는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너무 이게 법원에서 전자발찌 끄는 걸 가볍게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한 범죄인 걸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법에 보면 장기 3년 이상, 그러니까 징역 3년이 넘으면 긴급체포 요건이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게 전자발찌만 끊더라도 바로 이게 누구나 긴급체포 영장 없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자꾸 이게 경찰이 뭐 영장이 없어가지고 못했다. 이거는 이게 좀 약간 직무유기에 가까운, 뭐 직무유기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너무 이게 소극적인 어떤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좀 이게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데 전자발찌 있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몇 건입니까? 올해만 해도 이게 10몇 건 지금 벌써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언제 다 검찰 통해서 법원 통해서 체포영장 받아 체포할 겁니까? 이런 경우에 저는 신속하게 일단 먼저 체포를 하고 나중에 사후에 영장을 받아도 된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인 것이지 지금 영장 발부의 책임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가장 궁금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전자발찌 제도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강력한 대책은 좀 대책이라든가 대안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 위치 추적 전자장치라는 말이 더 정확하고요. 이것을 발에 채우기 때문에 전자발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대책을 내놨죠. 더 견고한 재질로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이제 뭐 약간은 이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더 견고하게 만들면 끊으려고 이게 하는 도중에 그 신호가 가니까 그 사이에 뭐 급하게 대응할 수 있고 조금 이게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은 안 되고요. 저는 이 부분이 실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게 좀 이게 경찰하고
유기적 협조가 돼야 돼요. 지금 이게 법무부 직원이요. 한 명이 한 17, 18명, 20명 가까운 사람을 이게 그 감시를 하고 주말에는 이게 100명 가까이 감시를 한대요. 법무부의 직원 한 명이. 네. 근데 법무부라는 데가 아무래도 이게 경찰력에 비하면 신속하게 체포나 근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이런 보호관찰, 이런 발치 제도는 이게 차라리 경찰한테 이관시키면 어떠냐. 이런 심지어 이게 논의도 있습니다. 오늘 신문 사설에도 있지만 따라서 저는 이제 경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가지고요. 바로 이제 그 조기에 신호가 올 때 끊으려고 할 때 조기에 신속하게 근거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이게 재질만 어떤 재질을 해도 이게 그 끊을 수는 있는 거고 또 이게 지금 실무적으로 보면 끊지 않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하는 것도 많거든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래서 그는 근본적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이게 경찰이 수시로 좀 이게 감시할 수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봅니다. 이번 사건 보면서 좀 놀랐다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전자발찌가 경찰 소관이 아니고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사실은 벽이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죠,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분이 기초수급 대상자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구청에서도 수시로 방문하고 또 지원금도 몇 달 동안에 많이 받아갔거든요. 이러는데 그 자치단체도 감시가 된단 말이에요. 네. 지원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그 경찰 그리고 이제 그 법무부 이렇게 그 세 개 단체가 유기적으로 계속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딱 이게 이상 사태가 생기면 신속하게 바로 대응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이게 서로 뭐 경찰에 왔다가 돌아가 버리고 또 이게 영장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몇십 시간 끌고 이런 식으로 이게 돼서는 안 된다. 이번 게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전자발찌 제지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지금 새로운 대책이 없다는 법무부, 그것에 앞서서 예를 들어 경찰과 법무부 그리고 지자체 등등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연간 전자발찌에 들어가는 예산이 2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의 5천 명 가까이 지금 전자발찌를 채운 상태인데 이를 관리 감독하는 직원은 300명이고 한 사람당 지금 맡은 인원이 17명이 넘습니다. 실질적인 감시 감독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결국은 예산을 확충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적으로 이렇게 행정조직들을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인력을 많이 투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 이게 이렇게 위험한 일이 그리고 이런 위험한 사람이 활발하게 놔두다니 여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사회 전체적으로 보고서는 이것도 법익의 충돌이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위험성, 그러니까 사회를 보호한다는 위험성을 차단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인권보호의 측면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를 보호한다는 측면만 있으면 성범자들은 모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버리면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건 다 감이 있으실 거고요. 어느 정도에서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항상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보호감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있었던 제도인데 이게 위헌 판정이 나가지고 없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호감이라는 게 뭐냐면 죄를 저질러서 모두 형기를 살았는데 이 사람이 위험하니까 더 가둬놓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거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 없어진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있고 충돌하는 가운데서 현재 보호관찰에게 나왔고 전자발찌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위험성 이런 케이스가 사실 예외적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흔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해서 잘 운영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서정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산과 이 정도 규모로는 사실 그 정도 인원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까 뭐 몇백억의 예산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교도소를 같은 걸 지어가지고 격리 수용하는 게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비용도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만 볼 건 아니고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지금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운영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제도 등등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공유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두 분께서 공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 같은데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뉴스 오늘에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